여러분 좀 반갑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만드셨는지 와분하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순천향대에 와서 여러분들 젊은 후배님들과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이 발제를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하기 전에 이걸 보시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귀한 시간이니까 조금 빨리 하더라도 이걸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1960년생이고 올해 만 53세가 됐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고 제가 딸 하나, 아들 둘이 있는데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둘은 대학생이고 하나는 지금 이번에 재수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벌써 이제 부자지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혹시 세대차이가 있더라도 그거는 또 아빠나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985년에 사법시험 27회 합격해서 1988년에 임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5년, 좀 26년쯤 됐습니다. 임관하니까 26년 됐고 그동안에 한 20번 정도 임지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라는 직책으로 있는데 우리 대전고검은 충청남 대전광역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고검이 하나가 있고 지검이 몇 개가 있느냐면 대전지검과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두 개가 있고 그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밑에 홍성, 서산, 천안, 공주, 논산 5개 지청이 있고 또 청주지방검찰청 아래는 충주, 제천, 영동 이렇게 3개 지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전고등검찰청과 10개의 청이 모여서 우리 충남북을 하고 우리 충남북 관할 인구는 전국 인구의 약 9.5%입니다. 9.5%고 검사수나 직원수, 그 다음에 사건수도 대략 9.5% 내외 정도 됩니다. 우리 충청이. 그리고 그러면 고검이 전국에 몇 개 있냐면 고등검찰청이 전국에 5개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이렇게 있고 서울이 워낙 큽니다. 서울이 전체 사건이나 직원수의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다 보니까 서울 고검은 어디까지 관할을 하느냐면 경기도, 서울, 인천, 강원도까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거리가 크고 나머지 부산, 대구, 대전, 광주는 비슷비슷합니다. 부산이 한 전국의 15%, 대구, 대전이 한 9.5%, 10%에 이렇게 보여요. 참고로 전국에 여러분들 검사 수가 대략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전국의 검사 수가 마치는 신분도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선물 어디 갔죠? 제가 선물을 넉넉히 준비해 왔는데 자, 한번 젊은 시절에는 신중함보다는 약간 과감한 모드가 좋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옥상면이. 예, 그건 너무 틀렸습니다. 1,500명이요. 다음 분 한번 얘기 더 들어봅시다. 3만명이고. 오, 3만 명, 그거는 너무 많습니다. 자, 2,000명? 2,000명 맞췄습니다. 진짜? 제목 선물은 요거는 KBS에서 만든 CD 음악 방송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회화 피부과라는 데서 만든 영양 강의입니다. 대략 전국의 검사 수가 2,000명 정도 됩니다. 2,000명 정도 되고 판사 수는 몇 명이냐?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3,0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검찰 직원수 수사관들하고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 한 2,000명과 우리 수사관들 한 8,000명이 모여서 전국 검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정했느냐?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한글을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가슴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합니다. 지나고 나도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본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뜨거운 가슴을 가졌다고 해서 만약 저돌적으로 돌진해서는 안 되잖아요. 차가운 머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 같은 대학생 시절을 지나온 그때를 기록해보면 그때 굉장히 무모했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제가 보면 위태로운 때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께서는 뭔가 차가운 머리를 가지는 그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저 밑바닥에서 뜨거운 가슴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차가운 머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현상의 이면을 보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잘 안 보이시죠? 그죠? 예. 자, 요거는 잘 보이시죠? 그죠? 자, 제가 간단히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636년에 병자호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00년 전쯤 되는 거죠.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1653년에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표류를 해옵니다. 제주도에 표류를 했는데 처음에 64명의 선원이 있었는데 풍랑을 어디로 갔던 배냐 하면은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출발해서 일본의 나가사키로 가던 배였습니다. 이 배가 풍랑을 만나서 제주도 표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64명의 선원 중에 36명은 죽고 36명 나머지는 죽고 36명인가가 표류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그 밤을 지나면서 추위 때문에 죽고 해서 남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몇 명이 남았었느냐 하면은 16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렇게 죽기도 하고 뭐 사라지기도 하고 해서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이 표류를 해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우리의 국군이 많이 쇠퇴한 때였습니다.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고 이러면서 국군이 쇠퇴했고 그야말로 가진 자들 소위 말해서 양반 계층은 병력도 면제, 세금도 면제를 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의무를 제대로 안 할 때 그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봐야죠. 그죠?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온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서울로 데려가서 주로 어디에 썼느냐 하면 서양 사람들이 그 당시에 키가 좀 컸던 모양입니다. 우리 조선인들보다 키가 크고 코가 뾰족하고 피부가 하얗다니까 주로 높은 관리들 잔치집에 가서 춤을 추게 하거나 아니면 가마를 타고 갈 때 옆에 이제 깃발을 들고 호위를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런 걸로 썼습니다. 그냥 재미겸으로 쓴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진 기술들이 뭐였느냐 하면 긴 항해를 하다 보면 천문학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별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학을 좀 압니다. 그 당시에 하멜이 몇 살이었느냐 하면 23살이었어요. 표류를 했을 때.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고 또 화약을 잘 다룹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만든 홍이포라는 게 있었습니다. 홍이포. 여러분들 역사에 배우시면 병자호란 때 병자호란 전후에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싸울 때, 후금이 싸울 때 주로 명나라가 그나마 전세를 유지한 게 후금의 그 철기군이 굉장히 강했어요. 기병대가 강했지만 명나라가 그나마 그래도 유지를 한 게 홍이포라는 대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포가 네덜란드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표류한 사람들 16명을 상대로 우리 조선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어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남만입니다. 남쪽에서는 오랑캐다 이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렇고 이 사람들의 그런 한예술, 화포 제조술 이런 걸 이용할 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3년 동안 운유되어 있던 그 하멜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일본으로 도망을 칩니다. 조그만 배를 확보해서 거기에 8명이 먼저 도망을 쳐요. 8명이 도망을 쳐서 나가사키로 갑니다. 나가사키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네덜란드하고 일본이 독점 무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상관이 나가사키에 있었습니다. 거기 가니까 일본 관리들이 뭘 조사했느냐 하면, 자, 처음, 너희들이 어디서 왔느냐, 너희들이 신분이 뭐냐.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연이라는 사람, 여러분 역사 배우는데 기억나시죠? 그죠?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와 있었기 때문에 언어는 통했었어요. 말을 하면 통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조사를 못했는데 일본 관리들이 이 사람을 하멘 일행을 다시 조선에서 탈출해온 하멘 일행을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그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작은 배로 여기까지 탈출을 해온 거 정말 훌륭하다, 장하다,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한 50개 항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자, 너희들이 어디서 왔으며 네덜란드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며 그 나라에서 너희들이 신분이 어떠며 뭐 양반이냐 뭐 이런 신분을 물었어요. 신분을 묻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너희 나라의 결혼 풍습이 어떠며 군사제도가 어떠며 그 다음에 그것만 담그는 게 아니라 심지어 조선에 너희들이 13년 살았다니까 조선에서의 해안 방비가 어떠며 이런 것들을 쭉 묻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하멜 표류라는 데 쭉 적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기에 이게 우리가 한일 합방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 북치를 당한 것들이 이게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원인이 있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 코뼈 쪽하고 얼굴 하얗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하멜 표류에 보면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뭐 춤을 잘 췄대요. 발춤을 뭐 이렇게 뭐 툭툭하는 이런 발춤을 잘 춰서 그 춤을 주로 추게 했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가서. 그걸 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조금 깨어 있었던 거죠. 우리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들이 8명이 도망친 것도 몰랐었어요. 도망친 것도 모르고 어떻게 알았느냐. 2달 뒤에 일본에서 자기들하고 독점 무역을 하고 있는 네덜란드 쪽에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국서를 보냅니다. 남아있는 8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일본이 동맹국사를 통해서 요청을 해서 나중에 8명을 결국 돌려보내줍니다. 그 편지를 받고서 2달 뒤에야 우리나라에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탈출한 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비변사에서 탈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개가 굉장히 상반되는 거죠. 어떤 한쪽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려고 노력했고 어떤 쪽은 불굴만 보고 그냥 잔치상에 그냥 그 광대로서 사용했습니다. 그 차이가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몇백 년 뒤에 한일 합방이 되는 아픔과 아직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자 이게 얼마나 현상의 이면을 보려는 노력, 뭔가 좀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 여러분들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지 말고 뭔가 하나를 보더라도 철저히 보려는 노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하나 이 얘기를 카파라는 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의 사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찍은 사진 중에 이게 잘 보입니까? 뒤에서? 네. 이게 유명한 이게 언제 사진이냐면 스페인 내전 때 이 소위 공화군파 병사가 참호 속에 있다가 진격을 위해서 명령을 받고 뛰어나갈 때 바로 총을 한 방 머리에 맞고 쓰러지는 장면을 찍은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라이프지라는 그 잡지에 실려서 아주 이 한 장의 사진으로서 온 세계가 1930년대죠. 온 세계가 전쟁의 참상이 어떻다는 것, 전선의 상황을 한 장의 사진으로 긴 글이 아닌 한 장의 사진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진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어떤 사진이냐. 이게 로버트 카파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2차 대전 때 아프리카 전선에서 이제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 침공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때 시칠리아는 이탈리아 남쪽에 섬이 큰 게 있죠, 그죠? 시칠리아 섬에 이제 이 연합군 공수부대원들이 내리는 장면이에요. 자, 이걸 찍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뭘 했느냐? 여러분들 혹시 낙하산 타보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낙하산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공중 낙하하는 게 위험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얼마 정도 위험하냐면 여러분들 낙하산은 젓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7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접을지를 못했어요. 낙하산을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잘못 접으면 안 펴집니다. 그럼 그대로 떨어져 죽잖아요. 그래서 낙하산을 지금은 우리가 접고 있는데, 낙하산을 반드시 접을 때는 누가 접었다는 걸 반드시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 낙하산을, 몇 번 낙하산을 누가 메고 갔다는 것도 기록으로 남겨놔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 낙하산이 펴지지 않게 떨어져 죽었으면 그거는 낙하산을 접은 사람한테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 카파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장 좋은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 그거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뭘 했느냐, 자기가 맨 먼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서 밑에서 맨 먼저 내려서 내려오는 것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이 뭐냐면, 여러분들 유명한 라이언 일병과학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죠? 라이언 일병과학이 맨 첫 장면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면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면 막 그런 거 보셨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일부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자기가 자 여기서 배에서 내려서 상륙군들이 이렇게 여기가 해안 쪽입니다. 이쪽 밑에가 진격해오는데, 그 병사들을 찍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앞에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이 로버트 카파라는 사람이 1913년생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런 전쟁터를 쏟아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디서 죽었느냐 하면 1953년도인가 인도차이나 전쟁 때 거기 또 종군기자로 갔다가 지뢰를 밟고 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는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데 인생을 바치겠다 해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는 사진에 목숨을 걸었다, 이런 사진 작가가 이런 총평을 한번 했어요. 자, 시간이 없다니까 그러나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 여러분들 더 말씀드릴 게 있으나 뜨거운 가슴은 결국은 저는 헌신과 희생에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희생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뭔가 헌신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지금 검찰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검찰이 망가지고 욕을 많이 먹고 비판을 받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이 자기 이익을 챙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희생과 헌신이냐, 이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김수환 추기경의 생애는 잘 아시죠? 여러분들 김수환 추기경을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납니까? 여러 권력자나 재벌들하고 같이 멋진 호텔 양식당에 앉아서 스테이크를 자르는 그런 모습이 생각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생애를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그래도 하나만 봅시다. 이분이 늘 이렇게 장애인들, 환자촌, 뜨끔머리 어린 아이들, 장애인, 이런 사람들하고 항상 지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우리가 정말 아파할 때, 내가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하면 내 아픔을 좀 보듬어 줄까 생각할 때 누구겠어요? 저기 파출소 순경이겠습니까? 저기 어느 검찰청의 검사겠습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할레 시민들이라는 이 그림 한 번만 보실까요? 이것만. 네, 이게 6명의 사진 그림입니다. 이게 유명한 할레 시민들 아시죠? 이게 13세기 100년 전쟁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한 성을 보유했습니다. 영국군이 프랑스 성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항을 했어요. 그러고서 나중에 성이 결국은 함락됩니다. 그때 영국 왕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너희 시민 대표 6명을 뽑아서 보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목매달아 죽이는 대신에 성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누가 갈 것이냐를 뽑았어요. 6명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명이 그 시의 시장과 가장 돈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나섰습니다. 목에다가 밧줄을 들고 맨발로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으로 가서 결국은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들까지도 살았어요. 결국은. 그러고서 한 400년이 지난 뒤에 1800년대에
칼레 사람들이 이 위대한 시민들, 그 성의 목숨, 시민들의 목숨을 구한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누가게 부탁했느냐? 로댕에게 부탁했어요. 그때 부탁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영웅적인 모습을 담아달라고 했어요. 자기 시에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로댕이 한 10년 만에 이 작품을 만들고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공포에 치들리고 죽음의 고통 앞에서 막 분민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칼레 씨는 이거를 시청 광장에 세우지 않고 저 뒤쪽에다 세워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자, 만약 로댕이 그때 그 시의 요청대로 이 사람들을 아주 의기양양한 이런 모습으로 그렸다면 저는 이건 작품이 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있는 진솔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고 그 공포와 두려움을 그대로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세계적인 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소위 가진 자의 어떤 그 노블리스 오블레주를 말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주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회 순천향 청년포럼 진행을 하게 된 신문방송학과 공부학번 김민정입니다. 지난 9월 26일이었죠. 저희가 제2회잖아요. 제1회를 안희정 도지사님과 함께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벌써 한 달 반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들과 맞이하게 돼서 너무나 저도 기쁘고요. 기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옆에는 아주 멋진 강연을 해주신 김경수 고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검장님. 제가 앞에 1부 강연을 보니까요,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딱 있는 것 같아요. 현상에 어디 보라 했죠? 이면을 봐야 됩니다. 겉모습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전 처음에 고검장이 딱 들었을 때 반듯한 이미지. 솔직히 잘생겼죠, 엄청. 그래서 되게 검사를 하면 되게 냉철한 이미지 사실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연을 해주실까 되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딱 들어보니까 반대로 와, 가슴으로 얘기하라.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희생과 헌신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말 좀 오히려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20대들한테 약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어서 얘기할 건데 사실 좀 안 친해진 것 같아서 고검장님과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고검장님을 맞춰봐 시간입니다. 고검장님에 대해서 저희가 퀴즈 3가지를 드릴 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이거 맞추시면요 큰 상품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앞에 저희가 영상 보셨죠? 영상이랑 지금 다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브로슈어에 사실 있거든요. 브로슈어 참조하시면 빨리 맞추실 수 있으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검장님의 자, 근데 여기서 저는 관점적으로 제가 지목할 거예요. 그거 안 돼. 소득은 어딜까요? 고검장님 지목. 아까 여기 맨 처음 지목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저기 하얀 옷이 먼저. 아니 우리 친구가 다음번 우리 기회 엄청 많아요. 많습니다. 자, 우리 흰색 옷이 누구예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선물 주세요. 이거는 저희가 준비한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카페 엘림 아시죠? 엘림에서 음료 상품권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두 번째, 좀 어려워요. 고검장님이 합격한 사법시험 기수와 사법연수원 기수는 2가지다. 여기가 제일 먼저 됐습니다. 두 번째. 호흡이 사법시험은 27회고 사법연수원은 17기입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아니, 잠깐만. 스토커야? 아니면 읽은 거야?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잘 봐요. 무슨 문제 나올까? 자, 고검장님의 홈타운은 설마 영어 모르지 않겠지? 자,
전주? 진주. 전주? 진주. 맞나요? 맞출 수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성공해 주시고. 자, 세 분 되게 기분 좋죠? 아니, 우리 남학생들 좋아하세요. 좀 질문 많이 주세요. 우리 학교 앞에서 열림에서 맛있는 음료 드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 보건자님과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이제 계속 1시간 동안 보건자님에 대해서 알면 돼요. 그죠? 자, 이름하여 청년 순천향이 고하다 시간입니다. 저희가 사전에요. 순천의 학생들이 보건장님께 어떤 것을 가장 궁금해할까 설문조사를 해서 몇 가지 추려봤어요. 그래서 보건장님께 질문을 하고 보건장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저를 도와줄 친구 두 분을 소개할게요. 박관태 소개하다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하세요. 자기소개. 행정학과 공부학번 박관태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학과 1공학번 송혜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끝! 자, 바로 해야 되니까. 우리 얘네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토크 주제는 뭐죠? 네, 첫 번째 토크 주제는 바로 검찰의 주역, 그것이 알고 싶다. 소리 뭐지? 저희가 사실 준비했는데요, 부원장님. 조금 그랬어요. 그죠? 네, 좀, 인정하셨어요, 부원장님. 우리 수술의 학생들이 과연 어떤 내용을 구할지 아주 기대가 되는 제목인데요. 잠깐만, 제가 여기 대본을 보니까요. 첫 질문부터 강해요. 강해도 돼요? 조금? 조세. 성격이, 와. 자, 뭐죠? 첫 번째는 바로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 문제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뜨거운 사회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검찰의 독립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신뢰성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보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신 만큼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말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 검찰에서의 수사는 기본적으로 칸막이가 좀 많긴 합니다. 어떤 칸막이냐면 어떤 수사팀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외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지금 댓글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주 의미있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문에 나온 그 정도 수준 크게 그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다른 주위 사람들한테 이게 알려질 때는 소위 수사 보안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중요한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수사팀을 벗어난 사람이 알게 되면 이거는 계속 소문이 번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그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내용을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다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논란이 많은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사라는 것은 우선 굉장히 미시적입니다. 마이크로한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뭐 줄기를 잡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미시적입니다. 예를 하나만 제가 잠깐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시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 보면 이번 국정감사라든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윤석열 우리 수사팀장하고 조영권 서울검사장하고 사이에서 여러분들 충돌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검찰총장이, 어느 총장이 계셨어요. 과거에 2002년도경에. 그 과거에 어느 검찰총장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라. 또는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라고 얘기했던 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라고 그게 죄명이래요. 형법상 죄명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는 그게 뭐냐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기 부하 직원에게 비슷하게 이 사건하고
자기 부하 직원에게 야, 그 사건 더 진행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했다 해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죄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비유를 들면서 이거는 당연히 조영근 중앙검사장의 직권 남용이 되는 거다. 수사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그때 그 사건을 수사했었어요. 저는 총장께서 하신 그 사건을 수사를 했었는데 근데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비슷하잖아요. 검사장이 지금 윤석열 팀장한테 조영근 검사장이 당신 이거 내 나가고 나면 해라든가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든가 결재를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자 총장이 다른 그 일선 검사장한테 그 사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말라고 한 게 결과는 비슷한데 내용은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조영근 검사장이 한 거는 자기가 결재권자입니다. 자기가 뭔가 결재를 할 수 있고 직무상 행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조영근 검사장이 이거를 다른 제3자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했다면 그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자기가 직무상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진상이 뭔지. 그런데 지난번 총장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로 기소된 사안은 뭐냐면 이 총장이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의 아들로부터 대통령의 아들한테 개인적인 청탁을 받은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 대통령의 아들은 그 회사로부터 많은 자금을 받았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장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해달라니까 그 총장이 그런 거 여러 가지 따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범죄가 되려면 어떤 동기, 그 목적이 뭐였는지, 과정이 어땠는지 여러 가지를 아주 마이크로하게 미시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안 자체만으로는 결재권자가 우리가 검사가 일을 하면서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상사하고 의견이 다를 때는 결국은 상사를 설득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그만두든지 둘밖에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들 적법 절차라는 걸 들어보셨죠? 특히 법학과에 있는 듀 프로세스라는 말을 듀 프로세스가 뭐냐면 실체적인 어떤 내용이 옳으냐 그러냐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듀 프로세스를 적법한 절차를 만들므로써 그 절차를 거치게 하면은 가장 그러나 합리적인 어떤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젊었으니까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용과 형식이라는 게 이게 달라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고 내용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또 내용이 없는 형식은 공허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점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하는 내용을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지금 그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도 징계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징계 절차가 끝나봐야 안 되고 그런 점에서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인 논란이 됨으로써 검찰이 근본적으로는 어떤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고 혼란을 주고 이거는 검찰의 잘못입니다. 검찰이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잠시만요. 아니, 이거 마이크가 죄송한데 제가 목소리가 커갖고 이거 사람 이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등치 아파서 그런지 목소리가 제가 커서 이걸 제가 사용할게요. 그리고 고원장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조금 말씀을 아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알고 계신 만큼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딱 뭐 정확한 답변을 원하셨던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고검사님께서도 딱 미시적으로 그다음에 딱 그 검찰 분리되어 있는 고검장님 파트랑 분리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 두 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침해, 피싱, 사이버 명예훼손, 해킹 등 이런 거를 바로 사이버 범죄라고 하죠. 네, 요즘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 등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이버 범죄 또한 발전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그리고 스코프도 교묘해지고 그다음에 대상도 광범위해지는 등 사이버 범죄가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궁금한 건 검찰에서는요 일반 범죄 있지 않습니까? 뭐 강도나 살인 뭐 이런 거와 대비해서 사이버 범죄를 어떻게 뭐 대책을 딱 따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 범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근데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피싱 사기, 파밍 사기 이런 것들이 숫자가 보면 제가 자료를 아까 갖고 왔는데 뭐 구체적인 걸 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보면은 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쭉 추이를 보면은 거의 한 해에 거의 50% 이상씩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도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버 수사를 담당하는 1차적인 기관은 대부분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관 숫자가 10만 명 정도예요. 그 중에서 한 20% 정도가 수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 2만 명 정도가.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이버 범죄 대책으로서 굉장히 부서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대검 같으면은 사이버 범죄 지원, 사이버 범죄라는 게 과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아야 포렌식 센터라는 걸 만들어줬습니다. 국가 포렌식 센터라는 게 포렌즈? 포렌식.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포렌식 분석, 우리 모바일을 분석하고 컴퓨터를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지금 대검에 가면은 첨단범죄수사과라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전국의 검찰 수사관들을 뽑아서 6개월씩 교육을 시킵니다. 기본이 6개월, 한 번 연장해서 1년 이렇게 전문가들을 계속 양성해 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서울고검에도 지금 포렌식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4명의 직원이 장비를 갖고 이제 그 우리 고검관 내 10개청에서 요청하는 모바일 분석,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이런 걸 다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 강도나 아까 말씀하신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현법 이론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이거에 그래도 더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물론 뭐 사기 이런 것도 뭐 피싱 사기 이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강도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죄가 무겁고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아예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는요, 검사라는 직업의 고뇌라는 겁니다. 고검장님은 지난 1988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88년부터 한 거 맞습니다. 몇 년째죠? 몇 년째죠? 88년이면? 똑똑하네요. 사실 아까 다 말씀하셨거든요. 뭐 제가 89년생이니까 참 올해도 되셨죠? 예. 이렇게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해오셨는데 그 굉장히 스펙타클한 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검사라는 직업을 간접적으로는 꽤 자주 엮을 수 있었는데요. 뭐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은 그 철두철미하고 막 냉철하고 이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체로 나쁜 사람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사가?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왜 7대3 머리에 무스 딱 바르고 각 딱 세우고 막 좀만 빌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강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건을 맡고 근데 이제 이러면서 고검사님께서 검사는 일해야 한다라는 그런 가치관과 신념이 있으실 것 같아요. 26년째니까 아무래도 좀 딱 있으실 것 같은데 고검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또는 신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다른 직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역시 어떤 신념과 용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신념이냐? 내가 나의 길목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그런 신념. 그러니까 뭐냐 이런 겁니다. 검사의 손을 떠나면 누구나 다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범죄자가 있을 때 그 범죄자를 검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사는 피해자와 함께 울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잘 없습니다. 검사 외에는 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경찰관들이 이제 검사를 보조해주고 하는데
피해자와 함께 울어야 한다. 이런 내가 어떤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를 지키기,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길목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길목을 내가 아니면 지킬 수 없다는 그런 다소 자만심 같은 거지만 그런 신념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범죄 수사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뇌물 사건 수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보면 검사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수사일 수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하는 수사예요.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 근데 고위 정치인이라든가 고위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겁니다. 남의 약점을 찾는다는 것은 모든 본능에 반하는 거예요. 본능은 자기 약점을 감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있고 뭔가 친밀함이 있고 해서는 이 수사의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딱 신념, 자기가 그 지킬 수 있는 그런 신념과 용기, 그렇죠. 용기 필요합니다. 진짜 요즘 너무 나약해져가지고 저도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의 경우도 물론 있으셨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맡아오시면서 항상 모든 일이 고검장님의 뜻대로만 풀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고검장님께서 딱 마치셨을 때 그 신념과 어긋나는 그런 사건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실. 사실 저희가 쓰레기 버리기 쉽지 않은데 쓰레기 버리는 행동들 자기의 신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행동들 작게 얘기하는. 그렇지만 고검장님께서는 여러 사건을 맡으면서 고검장님의 신념과 좀 다르게 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23년 전에 천안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천안에 근무했었어요. 그래서 순천향대학교를 잘합니다, 제가. 네. 천안에 근무할 때 이런 일들이 한 번 있었어요. 지금은 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선거 사건을 수사를 담당을 했습니다. 그 선거 사건을 하는데, 선거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사를 해보면은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정치 재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방어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방어력이 크니까 이 공격하는 쪽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어쨌든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선거 사건을 하는데,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집권당이라고 봐야죠. 어떤 집권당 쪽 후보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그 전날 밤에 그 집권당 후보가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소위 추리닝 바람 있잖아요. 운동복 바람으로 주머니에다가 이제 수표를 까르는 봉투를 넣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돈을 주고 다녔어요. 그걸 알고 그 전날에 그 돈을 받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불러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공고차로 실어다가 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증거를 다 확보했으니까, 내일 이제 가서 제가 상사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일 가서 이 당사자를, 후보자를 붙잡아 와서 제가 조사를 하고 이 죄가 인정된다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필이면 제가 데리고 오겠다는 날이 선거 바로 하루 전날이었어요. 이제 보통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선거 직전에 이런 일들을 잘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이제 우리 직원까지 지혜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 상사가 뭐라 그랬느냐면, 야, 너무 민감한 게 아니냐. 지금 너무 민감한 때다. 왜냐하면 내일이 선거 날인데 투표는 전국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전국이 다 투표를 하는 날인데, 오늘 만일 그 사람을 잡아와서 제가 구속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온 언론에 다 알려질 텐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무 민감하니까 그걸 좀 늦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우리 직원 몇 명하고 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며칠 밤을 새면서 그 관련된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했었는데, 우리 상사가 그렇게 지시를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섭섭함이 되는 거예요. 눈물이 질끔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그때 한번 그 사건 때문에는 그래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직원들한테, 야,
니들 막 나중에 다 그냥 그만둘 각오하고 바로같이 그냥 한번 할래 말래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기 영화에서만 보는. 영화에서 영화에서만 보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검사님이 하겠다면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더 마음의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때 이걸 멈췄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는 요즘은 그렇게 말할 사람도 없어요. 상사 중에도 잘 없습니다. 없고 왜냐하면 그 상사도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또 그거는 있는 거예요. 이 선거 사건이 워낙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선거 사건 예를 들면 과거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일부러 선거 바로 하루 전날 어떤 후보자가 자기 차에 일부러 불을 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놓고서 뭐라고 하느냐면 상대방이 내 차에 테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자들 불러다가 막 차에 불이 나고 하면은 제법 그게 모양이 사진이 잘 나오잖아요. 카메라 기자들은 화면이 잘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찍어요. 취재를 해요. 그러니까 막 사진 찍고 해서 보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선거에서 결국 이 사람이 당선됐어요. 쇼를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됐어요. 자기가 핍박받는 야당 후보자라는 걸 부각시킴으로써 몰표가 이 사람한테 몰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조작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 전에는 너무 민감하고 이거는 자칫하면은 엉뚱하게 칼을 찌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때 상사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저는 좀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때 상사의 지시를 따르고 거기에 사건 처리를 했습니다. 했고 다만 이제 그런 점이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약간 좀 막 슬프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들었었습니다. 예. 정말 하시면서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있었겠지만 이게 가장 큰 제가 봐도 정말 딱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우리 패널분들이요 조금 특별한 질문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사회자님 네. 제가 선물을 몇 개 더 가져왔는데 혹시 제가 갖고 온 선물을 몇 개 줄 수 있는 기회를 있으면 만들어주세요. 우리 거기 좀 있다가요. 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껴두고 있어요. 사실. 알겠습니다. 예, 진짜 우리 모범장님 자꾸 오셨거든요. 저 이따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난리 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따가 우리 재밌게 좀 이따가 우리 얘기 풀어 나가봐요. 예. 네, 패널분들 뭐 준비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네, 보험장님 혹시 친구, 신세계, 그리고 범죄와 전쟁 이 영화를 보셨나요? 다는 아니고 몇 개는 봤습니다. 예, 저도 재밌게 봤었는데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조직폭력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로맨스를 잘 봤는데요. 그 중에서 그 뭐죠? 범죄와의 전쟁? 그걸 되게 굉장히 봤어요. 살아있네! 이러고 알려놨다. 안 웃음 말고. 웃지 말고. 뭐 이런 유행어를 남겼던 범죄와의 전쟁을 많이 기억하는데요. 근데 범죄와 전쟁을 보고 또 신세계 뭐 등등 봐도요. 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는 되게 막 이성에 불붙은 막 그런 나쁜 이미지 강하고 반대로 조직폭력배나 뭐 이런 뭐 그런 분들이 명시되는 게 많죠. 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조폭에 대해서 현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구원장님께서 검사로서 직접 경험해본 조폭의 모습이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좋아. 네, 너무 궁금했어요. 우선 조폭 겉으로 보기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도 한때 조폭 되고 싶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조폭 수사 이제 검사도 나름대로 전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국력부 전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한 검사가 제가 25년, 6년쯤 됐지 않습니까? 보통 검사가 한 5년 차 때까지는 이것저것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5년에서 한 10년 사이에 전공이 약간 분화가 됩니다. 분화가 되는데 저는 주로 이제 특수 사건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90년도, 91년도에 그때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그때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게 실제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이었는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년 동안 열심히 범죄 조폭들을 잡아들였어요. 그때 교도소가 대한민국 교도소가 지금 정원이 한 5만 5천 명 됩니다. 우리나라 미결이라는 건 아직 재판받지 않는 거, 기결이라는 건 형을 선고받은 거, 미결, 이걸 합쳐서 한 5만 5천 명 되는데 그 당시에
조폭들을 워낙 검찰에서 막 잡아들이니까 교도소가 한 7만이 넘어서가지고 이게 교도관들이 이게 관리가 안 된다고 막 아우성을 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조폭 사건을 해보니까 조폭의 특징이 지금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뭐에 처음에 조폭의 예비군들 있지 않습니까? 조폭이라는 게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을 예비군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얘들을 이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멋있게 좀 보이는데 실제 내막을 보면은 조폭들이 굉장히 이권에 약합니다. 주로 도움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약해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조폭들이라는 게 겉과 속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익에 앞서서는 또 배신도 굉장히 잘해요. 간혹 여러분들이 아는 뭐 이강한이라든가 몇몇 그 최근에 조폭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불쌍해요. 인생을 알고 보면 걔들도 처음부터 조폭이 아니었거든요. 착한 애들이었어요. 착한 애들이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일이 된 거라서 그 점에서 불쌍하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멋있다는 생각을 저는 전혀 못 해봤습니다. 돈 앞에 너무 비굴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생 신분으로서 잘 크고 있다는 게 참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진짜 축복받은 겁니다. 진짜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갑자기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예, 알겠습니다. 고원장이가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고원장이가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요, 좀 더 친구들과 얘기할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오늘 흥미로운 얘기 해주시고 좋은 답변 해주시면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생각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요, 우리 학생분들이랑 우리 고검장님과 얘기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이름하여 김경수 고검장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고검장님께 물어봐라고 해서 판넬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이게 했는데요. 궁금하시죠?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이 중에요, 고검장님. 제가 5초 드릴 거예요. 네. 딱 한 가지만 골라주세요. 뭐 글씨를 봐도 상관없고요. 예. 색깔 봐도 되고요. 네, 보세요. 자, 같이 세요. 자, 5, 4, 3, 2, 1. 하나, 네, 제가 보겠습니다. 네.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는데 얼만큼의 시간이 필요한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뭐 보람 있었던 사건 같아요. 근데 사건이라는 게 천차만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1년에 일어나는 사건 수가 200만 건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200만 건 정도인데 그게 아주 경미한 사건부터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면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라고 해서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건에는 한 사건이 한 만 건 이상의 노력이 드는 것도 있고 그건 질에 따라서 아주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얼마나 걸리냐는 아주 간단한 사건,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게 있어요. 도로교통법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한 거 있잖아요. 음주 측정하고 오면은 그거는 사건 기록이 한 20페이지도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런 것들은 사건 하나를 저희들이 벌금을 딱 계산해서 우리가 벌금표가 있거든요. 벌금표를 매기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 또 하나 검찰에서 하는 사건 중에 아까 댓글 사건 같은 거 큰 사건들은 이거는 보통 시간을 막 여러 검사들이 한꺼번에 매달려도 몇 개월씩 걸리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질적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사건은 제가 평검사 시절에 그 대통령 아들들 사건 수사를 담당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 이것도 여러분들 태어날 쯤이나 됐을 거예요. 옛날 김영삼 대통령 아들인 김현철 씨라는 사람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 아들인 김홍업 씨라는 사람 두 사건을 제가 담당하면서 그분들을 직접 조사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그게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내가 몸통이다 이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이영호 고용노동비서관이라고. 여러분 관심 없으신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떤 범죄가 있을 때 나는 깃털이다 몸통이다 하는 게 그때 처음 생겼었어요. 그 김현철 씨 사건 때. 그때 그게 제가
우리 동료 검사들 한 17명하고 우리 수사관들하고 해서 우리 한 팀이 그러면 크게 꾸려지면 한 4, 50명으로 꾸려집니다. 그 검사 한 7, 8명에 수사관들 한 2, 3, 40명 해서 그렇게 한 팀이 꾸려지면 그 팀이 수사를 했는데 한 5, 6개월 이상 했었어요. 그런 정도, 그런 사건들이 기억에 남고, 또 제가 마음이 좀 아팠던 기억 중에는 제가 부산 차장할 시절에 김길태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김길태라고 여중생을 납치 강간하고 살해해가지고 저기 왜 우리 단독주택들 많이 보면 노란 그 왜 물통 있잖아요. 파란 물통 속에다 이렇게 이제 사체를 넣어놓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기억이 많이 남는 게 범인이 나쁘다는 측면보다는 김길태라는 친구가 굉장히 또 불우한 친구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참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과연 뭐냐, 이런 점에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사건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김길태 사건 여러분들도 아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픈데, 그 다음 제가 하나 뽑을게요. 고검장님 5초 세주세요. 네. 제가 하나 뽑을게요. 잠시만요. 시작할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검장님 장난꾸러기시네. 제가 읽을게요. 법학과 학생이 직접 쓴 건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 사람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대. 물론 법학과 친구뿐만 아니고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물어봤네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했네요. 근데 사실은 뚜렷한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들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아직 젊으셔서 잘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인생은 고해입니다. 인생은 고해고 그런 어떤 고비는 언제나 돌아옵니다. 그 시련이라는 건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기회를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능하면 어떤 소위 그 사이비 종교 말고 괜찮은 종교를 가지십시오. 기독교든 천주교든 아니면 불교든, 그게 어떤 종교적인 그 신념이랄까 신앙이라는 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시절이니까 아직은 그런 걸 못 느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어느 때가 되면은 그때 김경수라는 어떤 녀석이 와서 괜히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가능한 종교를 가지고 거기에 뭔가 열심히 의지하고, 인간이라는 게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은 너 다시 태어날래 말래 하면 저는 태어나기가 참 주저돼요. 사실은 그만큼 괴로웠어요. 인생 자체는. 네, 그런 점에서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꼭 하나의 그 운동을 좀 열심히 하세요. 등산이든 뭐든 간에 그거 막 스트레스가 받치고 할 때는, 제가 힘든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직장 생활 중에서. 그때는 어디 갔느냐 하면 저는 무조건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을 막 10바퀴씩 뛰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조금 그래도 나았어요. 땀을 흘리고 나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종교, 신앙. 그러니까 어떤 하나를 믿고. 두 번째? 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저 몸매를 위해서. 알겠죠? 네, 다음은요, 이제 직접 우리 착석해주신 친구분들에게 직접 질문을 받을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 차례인데요. 자, 고검장님께 질문할 것이 있다라는 분은 손을 번쩍 들고요. 학과, 학번, 이름을 말하고 질문해주세요. 아셨죠? 자, 손 들고 친구들 소개, 예? 여기 먼저. 먼저 한 사람? 우와, 고검장 완전 멋있다, 그죠? 자, 선물 하나 갖다 주세요. 나와주세요. 다 받으시고 하세요. 질문할게요. 사실 여기 앞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이크 줄게요. 마이크 원하는 것 같아,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 일상학과 신종원입니다. 검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검사 동일체 때문에 상관들에게 지시해가지고 억지로 했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검사 동일체, 제가 사실 신학과라 잘 모르는데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역시 그래도 법학과 학생이니까 검사 동일체의 원칙도 아시고 아주 반갑습니다. 네. 근데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취지가 뭐냐 하면은 이게 검찰 업무라는 게 전국적인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균형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원칙이 있는 건데 그게 음양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게 그렇듯이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고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것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 제도가 법으로 이렇게 제도화되기까지에는 그게 소위 말해서 그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법에 지금 규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상사가 야 너 그거 선거법 사건 오늘 하지 말고 좀 미뤄라 선거 이후로 미뤄라 할 때 그때는 그게 바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의 작용입니다.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그렇게 불합리했다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거를 넘겨서 한 것 자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공명심 때문에 뭔가 빨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부정적이기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변 충분하셨죠? 네. 다음 질문할 분 고검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네. 일상학과 법학과 후임자입니다. 네, 여태까지 맡으셨던 사건 중에서 드라마같이 극적인 사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 같다는 게 주로 어떤 걸 말하나요? 극적인 거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분입니까? 지금 아까 저기 영화같이 그거 왜 막 우리 친구들이 되게 자극적인 걸 좋아하나요? 그죠? 그런데 지금 제가 사실은 영화를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영화 같은 경우는 실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는 어떤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 영화는 보면은 굉장히 진행이 빠르고 그래야 또 이 영화가 이게 표가 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보면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참고 막 견디고 이게 수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하나의 사실을 내사를 저희들이 수사라는 게 내사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내사를 할 단계에서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이것도 예를 들면 편하겠네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이제 서울에 근무를 합니다. 서울지방검찰청에 근무를 하는데 저기 중랑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랑천이 어디냐면 동두천에서 시작해서 의정부를 거쳐서 한강으로 합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중랑천에서 가끔씩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이 원인이 뭔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다 해서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환경을 담당하거나 하는 검사는 그걸 열심히 봐야 돼요. 열심히 봐서 왜 중랑천에서 물고기가 죽을까 의문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능성을 찾아보는 거예요. 과거의 자료도 찾아보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은 중랑천 상류에 뭐가 많으냐면 염색업체, 도금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염색업체, 도금업체에서 뭔가 폐수를 비 올 때 확 흘려 보냅니다. 사람들이 그리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그러면 뭔가 폐수업체가 있겠다. 그걸 내가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뭘 준비하느냐? 우리 수사관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자, 시청 이런 데서 자료를 받아라. 근데 폐수업체가 어디 있는지 주로 폐수가 나오는 데가 도금업체, 이게 중금속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사람한테 해로워요. 그 다음에 가구업체, 가구 만들 때 옛날 호마이카 같은 게 이게 또 폐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염색업체, 염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색업체를 얼마 전에 다 옮겨서 안산으로 다 옮겨놨어요. 이제 그런 업체들을 다 뽑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허가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무허가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무허가 업체를 하나하나 수사관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합니다. 나가서 어디에 업체가 있다 지도를 그리게 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끊임없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밤새워 가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비밀 배출구를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저하고 우리 수사관들 몇 명하고 기다란 장대 하나 가지고 장화 신고 저 중랑천 상류에 무슨 왕숙천이 이런 조그만 천들이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비밀 배출구가 언제 주로 비밀 배출구에 물을 흘리느냐 하면은 해가 질점해서 물을 흘려내봅니다. 그럼 해가 질점해서 가보면 어디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데가 있어요. 이 풀숲에. 그러면 거기 가서 콕콕 찔러보면은 이게 뭔가 구멍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공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뱀에 물려요. 그거. 뱀에 물려서 큰일 날 뻔한 직원들도 있거든요. 와.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나가는 겁니다. 찾아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극적인 그런 반전보다는 여러 자료를 모으고 아주 제가 미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사는 치밀하게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또 끝까지 찾아가보고 처음에 한 사나흘 가면은 직원들이 그럽니다. 검사님 가보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헛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래? 그러면 포기하자. 이래버리면 그거는 물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내사를 보통 한 10개에서 20개를 하는 그 중에 하나가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의 독수리가 막 굉장히 발톱이 강하고 한 것 같지만 토끼 하나를 잡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도 10번 해야 겨우 한 마리 잡는 거예요. 확률상.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고 사슴 한 마리를 잡는 것도 제가 듣기로는 거의 20번을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 한 마리를 겨우 잡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채우는 거예요. 수사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치밀함, 인내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노력들 때문에 잠깐만 그래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만 주자. 두 번째지만 그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니 요거를 이제 두 번째부터는 하나씩. 우리 고검장님께서 되게 드리고 싶은 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고검장님께서 이러한 노력들 때문에 멋진 우리 지금 대전고등검찰청 고검장님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뭘 하나 하든 정말 딱 인내심을 가지고 10번 찍어 안 하면 나무 없다 하죠? 뭐래요 제가 지금 말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남학생이 제일 먼저 소신 되신가요? 안녕하세요. 저 17학번 중어중문학과 유준환이라고 하는데 네네. 여쭤볼 게 있는데 고검장님께서 이제 경력이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하시고 이제 대전고검장으로 오셨는데 지금 이제 검찰 조직을 보면은 이제 중앙수사부라는 부서가 없어지고 특수부가 담당했던 이제 정치권이나 권력형 게이트 이런 큰 비리 사건을 담당할 부서가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적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검찰에 대한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재벌이나 정치권이 막강할 정도 이제 검찰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시고 계시잖아요. 어떤 생각이 근데 우리 이준환 학생은 진짜. 정말 안목이 대단하십니다. 우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와 우리 중앙학과에 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아니 고검장님께 관심이. 그러니까 어느 과를 불문하고 인생을 살면서 어쨌든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답변을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중수부가 폐지됐습니다. 그 중수부가 폐지된 것은 결국은 우리 검찰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검찰이 오만했고 국민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귀중한 수사권이라는 게 귀중하다면 그거를 좀 더 귀중하게 우리가 잘 썼어야 되는데 수사권을 좀 남용했달까 함부로 썼다는 그런 어떤 결국은 그게 돌고 돌아서 저희들 중수부 폐지라는 이런 극단적인 형태로 가버렸는데 그게 더구나 지난번 대선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을 그야말로 비난하는 게 표에 도움이 된다고 돼버린 거예요. 구도가 지난 대선에서. 그게 왜냐? 검찰이 오만했고 잘못했기 때문에 제가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지면서 기능 자체가 어디로 이관이 되느냐면 이제는 일선 지방검찰청의 특수부로 다 이관이 됩니다. 정치인 사건이나 재벌 사건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현재도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수사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에 반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약점을 찾고 그러는 거는 그 사람의 본능에 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이게 이 소위 말해서 늘 있는 건 아니지만 회유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정치인을 한번 수사를 하니까 그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관광버스 한 5대로 올라와서 저희 청사 앞에서 막 데모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지 제 아주 친한 친구, 고등학교 단짝 친구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회유나 압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야 임마 너 이 사건 수사하지 마 이러는 압력이라는 건 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그랬다고는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명분을 달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는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요. 어떤 사건을 열심히 어느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압력이 들어오느냐 하면 야 임마 너 그 사건 수사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수사 열심히 참 잘하는데 근데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마구 불러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하면은 그거는 너 인권에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인권 침해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나름대로 압력도 다 이게 명분을 달고 온다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들어오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예컨대 어떤 기업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이제 그 기업을 보호하려는 쪽에서는 야 지금 경제가 어떤지 아느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아주 안 좋다. 그런데 누가 그 기업을 압수수색을 하고 하면 보통 기업 수사를 하면 기업이 거의 망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업이라는 게 계속 은행으로부터 돈을 조달받아서 하는데 은행이라는 데는 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냄새를 엄청 잘 맡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위험하면 돈은 절대 그걸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대출을 탁 끊으면 그 기업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현실이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지금 기업 현실이 어떤데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데 기업 수사를 그렇게 해서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려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면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압력이라고 확실히 알면은 그거는 목숨을 걸고 확 내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압력인지 아니면은 진정 나를 위해서 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그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그거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 되면은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굉장한 수준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검사, 부장, 차장, 검사장 여러 사람의 의견을 공유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나가도록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제가 중간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총장이 책임을 지는 수사하고 일선 검사장이 책임을 수사에는 등급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총장이 자기의 명예를 걸고 총장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자리예요. 그 마지막 자리인 사람이 내가 어떤 회유와 압력, 어떤 것도 내가 책임지고 맡겠다 하는 수사하고 일선 검사장들은 앞으로 이 사람은 고검장도 돼야 되고 총장도 돼야 될 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수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수부를 지키려고 했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대답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보검장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 질문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여기 좀 하나하나 이것도 물어볼까? 하시죠. 왜냐하면 그렇죠. 미리 예고한 대로 이게 더 예고한 친구들이 여기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보검장님께서 하나 더 뽑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보검장님께서 우리 3초 셀게요. 3, 2, 1.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보검장님. 왜 원래 검사들이 성질이 되게 급합니다. 왜 급하냐 하면 저희들은 항상 그 미제 개념이 있어요. 월말마다 사건을 몇 건 남았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을 막 따지고 이래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을 근거해 오면은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든지 풀어주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여기 쫓기니까 성질이 급해요. 나 고검장 검사해도 돼. 자, 그럼 고검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까요? 네, 제가 지금 안경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이 친구는 미디어 컨텐츠 학과예요. 네. 고검장님은 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떤 가치관으로 대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조금 약간 특이한데, 근데 또 우리가 미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분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아니 저는 사실은 아까 애가 셋인데 저도 그러니까 인생이 고해라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셋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셋을 낳았는데 정말 자식 키우기만큼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아주 참 잘생기고 멋지고 건강하고 이런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께 고마워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혹 안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눈물과 땀으로 지금 여러분들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 키우면서
여러분들의 한 머리통만큼의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게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이랬겠구나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자식을 잘 키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26년 근무하면서 지금 한 20번쯤 옮겨 다녔어요. 근무지를. 그리고 제가 지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사를 매번 다니는 건 아니고 서울에 집을 두고 예컨대 뭐 법무부도 갔다가 대검도 갔다가 이런 때는 이제 이사를 안 가는 거죠. 그럴 때를 제가 지금 지방 생활만 한 8년 했습니다. 26년 중에서 지방 근무 혼자 다니는 거예요. 이제 관사 생활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잘해주지 못했는데 저는 애들을 키우면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애들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엄하게 되겠거든요. 제가 집을 많이 비우니까 애들 회초리도 때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니까 크게 좋은 영향으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지만은 어쨌든 인격을 존중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부모의 도리는 그거 같아요. 자식이 뭔가 생각을 갖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것. 그 다음에 끊임없이 신학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주는 것. 그 다음에 또 자식들한테 그거는 가르쳐야죠. 너희들이 남에게 뭔가 남을 배려하고 저는 뭐 기독교인입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너로 인해서 여러 명이 먹고 살고 너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는 사람이 되라. 늘 이렇게 좀 가르치긴 합니다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원장님께서 아이 자녀 교육 이렇게 그래 난 제가 들었을 때는 저 아까 좀 눈물 나려고 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 나지 않아요 진짜? 아닌가 봐. 다 불효자야 이거? 자 정말 선물 주시네요.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럼 구원장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질문 받고 우리 좀 시간 조금 오버돼도 돼요? 좋죠. 조금 오버해도 왜 이래요? 네, 하나만 더 받을게요. 하나만. 저기 문제 하셨나? 다시 내렸다가. 자, 그러면 먼저 두 분 다 하시지. 두 분 다? 두 분 다? 자, 한 번 더. 여기. 하고 S하고. SP부터 먼저 하시죠. 먼저 하세요. 검사랑 피고인이 친분 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 좀 아는 지인이나 건너건너나 그럴 때 그런 사실을 숨기고 사건을 진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그거는 법상 우리 형사소송법상 이제 법관에게는 그게 법으로 회피제도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회피, 내가 피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에게는 법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검사윤리 강령에 보면은 자기하고 관계가 있거나 친척이거나 친구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회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거를 숨기고 공정하게 처리를 안 했다면 그거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네. 대답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 네. 법학과 일상학번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항상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연예계나 이런 거에 이슈를 일으켜서 검찰에서 항상 수사를 들어가고 이런 일이 거의 뭐 정치권에서 뭐 이상주 의원 이명박 대통령 성에서 이상주 의원이나 이런 비리 의혹 있을 때도 그 다음날 연예인 사건 터지고 장자연 성상납 이런 거는 사건이 터지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이 이걸 수사를 이미 했지만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를 대비해서 이런 거를 터뜨린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런 게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의심하시는 것 중에 한 10개 중에 한두 개는 그럴 수 있으리지만 대체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지금 어떻느냐 하면 오히려 언론이 지나치게 영향력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면 언론이 지나친 영향력을 좀 갖고 있다고 이리 표현해도 우리 장 교수님 안 계신가요? 저기 뒤에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신원방사도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만가 교수님이신데 언론이 하여튼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보면은 내부자 고발 같은 것도 이제는 상당히 이게 수준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거를 조정을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은 그리 쉽지는 않아요. 그게 이제 아마 제가 권위주의 정권 시대 80년대 이전쯤은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어떤 보도를 할 때 금요일을 보도 이제 발표하는 날이 있습니다. 금요일은 되도록 안 하는데 어떨 때 금요일날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주말이 끼면서 이제 조금 냉각기가 되니까 조금 이거 쿨다운을 시켜야 되겠다. 어떤 기사를. 그러면 금요일날 수사 결과 발표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거를 일부러 다른 사건을 막기 위해서 한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저는 상당 부분 많을 것 같고요. 의도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참 궁금했는데 고급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상품 가져오셨잖아요. 이거를 드리는데 문제는 꼽아주세요. 지금 질문했던 거랑 여기 중에서 고검장이 생각했을 때 이 질문 진짜 신선했다, 좋았다 하는 질문을요 딱 2가지만 선정해서요 우리 앞에 계신 친구들한테 선물 드리는 쪽으로 하죠. 네. 어떤 게 있었죠? 뭐 우선은 이게 있어. 앞에 또 뭐 어디 있었지? 어디 있었죠? 지금 뭐 하셨던 분들 자, 우선 여기 미디어 콘텐츠 학과 계시나? 네? 계세요? 계시나요? 안 오셨나? 이게 저희가 이제 사전에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다음에 법학과 조경혜 씨. 있어요? 나와주세요. 네, 여기 선물 드리면 되나요? 네. 그리고 아까 질문했던 분 중에 두 분 아까 하셨죠? 아까 여기 친구 네, 네. 뭐 있었죠? 자, 우선 우선. 누구죠? 이게 좋은 그림이에요. 친구도 아까 하셨죠? 다 여기 우리 얘기했던 친구 다 나와서 받을까요? 그냥? 그래도 인원수 될 것 같아서. 그런 게 없죠? 요거가 다. 네. 하나 더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나와주세요. 고검장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크세요. 다 드리고 싶나 봐요. 그죠? 자, 음악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키 씨는 피부가 너무 좋으니까 음악을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또 있네요. 3개인데요. 3개. 그러면은 우리 좀 이따가 이거는 우리 좀 이따가 할까? 오케이. 자, 그러면 축하드리고요. 안 받으신 분 혹시 있어요? 질문했는데 안 받으신 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마지막에 추첨 있거든요. 그때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검장님. 네, 먼저 저희 순천향 청년 포럼의 공식 질문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는 하지만요. 요즘 우리 20대들 너무 힘들어요. 그죠? 뭐 학업 문제, A, B, C, D, E 막 이렇게 왔고 F, 네. 그리고 취업 문제 너무 힘듭니다. 저도 사실 지금 4학년인데 취업 제출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거울 보시죠? 이성 문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무게, 막 살 때문에 네,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고검장님께서 현재 20대라고 생각하시면요, 미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것도 정말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네. 사실은 저도 20대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 막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사실은 더구나 저도 한 3년간 사법시험 공부에 풀로 한 3년 정도 이상 매달렸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이게 제가 막 사회의 낙오자가 된 것 같고 굉장히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은 그 우선 등록금 비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교우 관계도 힘들죠. 또 취업의 문도 굉장히 좁죠. 사실은 기성세대로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왜 우리 후배들한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나 하는 그런 한마디로 자책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책감이 많이 들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한 20, 30년 전에 비해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기사 한번 보셨나요? 어떤 아버지가 50세 된 아버지가 55세 된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러서 아들하고 같이 죽였어요. 불에 타서 질식사한 거죠. 죽었는데 신문 보셨어요? 예. 그 아들이 6세 때, 6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병변,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그 불구인 아들을 25년간, 지금 31살 될 때까지 계속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이렇게 돌봤어요, 부모가.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어제 이제 집에 기름통 갖고 기름 뿌리고 불을 지면서 아버지가 자식을 안고 죽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다 보니까 저도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전부 그런 게 변사사건이 발생하면은 검찰에서 보고를 해줍니다. 제가 이걸 받았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 그 원인이 뭐겠어요? 교통사고 하나예요. 그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제가 모르지만은 그 애가 부주의했을 수도 있고 그 대형 덤프트럭에 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형 덤프트럭에 교통 신호 위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작은 것 하나가 이렇게 큰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여러분들 좋은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고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열성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하고 그런 점에서 저는 희망은 도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아직도 뭐냐 하면은 그 일종의 그 여러분들 서양 영화 보시면은 마차를 끄는 말들이 눈 가리개를 하고 다닙니다. 양쪽에 가리개를 하는 거 보셨죠, 그죠? 유명한 그 미술 그 작품에도 많이 나와요. 그 눈 가리개를 아직은 여러분들은 눈 가리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대학을 졸업하고 할 때까지는 딱 앞만 보고 열심히 해야 돼요. 일단은.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가 사법시험을 2번째 쳐서 마지막 이제 쳐놓고서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제가 한참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하루는 세수를 하려고 세숫대에 물을 떠서 이렇게 세수를 하니까 세숫대가 빨개지는 거예요. 제가 코피가 나니까 이제 피가 세숫대에 빨갛게 이렇게 되던데 뭐 이런 걸 몇 번 당하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나는 이제 못한다. 떨어져도 이제 나는 됐다. 만족한다. 이만큼 해봤으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때 합격이 됩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힘든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바보들이에요. 바보가 아니고서는 지금이 안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앞을 보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거 있잖아요. 우선은 그걸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현재가 있는 거는 엄청난 많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현재가 있는 거거든요. 늘 그 생각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세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진짜로 감동이에요, 지금 계속. 사실 좀. 우리 사회자님 너무 나를 잘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고 원장님 너무 잘생겨서 사실. 좀 잘생긴 사람 약하거든요. 아니, 제가 좀 지금 감정이입을 하고 있나 봐요, 계속. 내가 진짜로 좀 힘든 상황인데, 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앞에 친구들이 다 법학과 친구 되게 많거든요. 거의 다 법학과죠, 거의 다. 그죠? 예. 그럼 법조계로 진출하고 싶은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마지막 질문할게요. 짧게 대답해주세요. 이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나 조언, 법조계 진출할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법학과를 택하신 거는 저는 잘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통해서 세상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상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법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무슨 사회입니까?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라는 거는 법을
아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뭐 검사,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는 우리 검찰 수사관들도 있고 법원에 우리 사무관들도 있고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 본인들이 그 직업이 다 가치가 있어요. 일할만 해요. 그리고 공직자로 나가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적절한 목표를 세우시되 저는 자기 능력보다 조금 높은 목표를 세우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때이기 때문에 밑그림은 조금 크게 그려야 돼요. 호랑이 정도를 밑그림을 그려야 나중에 고양이라도 그리지 지금 벌써부터 고양이를 그려버리면은 나중에 쥐새끼 정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꿈을 어차피 꿈 실현 안 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꿈대로 다 되는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꿈을 크게 가지시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아, 예, 멋진 말이다. 진짜 우리 큰 꿈 가져서 박수가 드립니다. 우리 큰 꿈 가져서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검장님께서 전주지검 검사장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불법이 합법을 우롱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 멋있죠? 네. 요즘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법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정수 고검장님처럼 정의로운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정말 하루빨리 불법이 판치지 않는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생들도 사회에 진출해서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겠죠? 저희 목소리 작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학생분들 너무 아쉽죠? 네. 정말요? 네. 거짓말 치지 말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고검장님 보여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참석해주신 친구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바쁘실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순천향대학교 와주셔서 멋진 강연, 멋진 말씀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고검장님과 길이 남게끔 사진 촬영할게요. 우리 앞으로 사진 촬영하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사진 촬영할게요. 나오세요. 다 나오셔도 돼요. 사진에 안 찍어도 돼요. 앞에 앉아도 돼요. 이거 안 가? 너 가?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우리 고검장이가 팔짱 줄게요. 팔짱. 자, 웃어. 네, 듣겠습니다. 앞을 안 찍어, 우리 친구들. 네,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한 번 더 웃으면서. 하나, 둘, 셋.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우리 저도 한번 찍을게요, 저. 잠깐만, 한번 찍을게요. 우리 순천향 청약포럼 기획단 잠깐 나와서 스태프들 한번 나와서 찍을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와요.
너무 잘생겼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우리 친구분들 마지막 경품 추천 있거든요. 그거 하고 갈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경수 부공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중에 몇 분이라도 제 말이 기억이 돼서 인생에 도움이 됐다면 저로서는 정말 감사할 일이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보람 있는 생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